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다 크게 내렸습니다. AI 투자가 이토록 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또다시 원자재와 그리고 코인 시장 관련한 마진콜 우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이 디커플링되며 강했던 국내장도 오늘은 이것을 명분 삼아 명절 전에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추가된 소식들이 많았었는데요. 하나씩 점검하고 국내장으로 이어가 보시죠. AI로 인한 산업 재편, 그 규모와 강도를 가늠하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조정폭이 다소 깊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가 2% 빠진 한편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1.3% 빠지면서 5만 포인트 선 반납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을 특히나 주도했던 것은 어제 마진이 아쉽게 발표됐던 시스코 시스템즈 12%대의 급락이었고요. 애플 역시도 5% 강하게 뒷걸음질을 치는 하루였습니다. AI로 인한 산업 교란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웰스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자산 관리를 해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모건 스탠리가 5% 가까이 빠진 한편 CBRE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부동산 중개 그 자체가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AI로 인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 부동산 기업들의 사업 약화에 대한 우려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9%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나인티원에서는 지금 시장이 AI와 관련한 새로운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특히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를 조금 줄이려는, 리스크 노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 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했던 국채 금리는 오늘 급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7bp나 급락을 하면서 4%대까지 밀려났고요. 2년물 금리 역시도 5bp의 하락이었습니다. 귀금속 시장에서는 은값이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5천 명 전주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업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무엇보다 4주 평균치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가리키면서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시사하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이번 주 남아있는 한 가지 큰 문턱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이죠. 발표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골디락스의 가능성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적 수치가 나올 위험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완화적인 결과보다는 매파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CPI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CPI 수치별로 S&P 500 지수가 각각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수치로 0.35에서 0.4%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S&P 500 지수는 0.25에서 0.75%대의 상승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만약에 5%의 적은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만 근원 CPI가 0.45%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즉각 허키시하게 받아들이면서 지수가 최대 2.5%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AI와 관련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스로픽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업 가치 이로써 3,800억 달러, 40조 원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앞전 수준에 비해서 2배가량이나 급증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세키아 캐피털과 라이트스피드 등의 벤처 파트너스 등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로써 엔스로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가치 탑 14 비상장 기업들의 리스트를 방금 전에 뽑아왔습니다. 1등은 스페이스X, 정말 압도적인 기업 가치죠. 1.4조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뒤로 오픈 AI가 5천억 달러, 그리고 바로 아래 엔스로픽이 약 3,8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변동을 보시면 357% 기업 가치가 상승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여타 기업으로는 안드릴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가 있는 세레브라스라든지 퍼플렉시와 같은 다른 AI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엔스로픽의 점유율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이유를 느껴볼 수가 있는 데이터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들 5곳 가운데 한 곳은요, 엔스로픽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쉐어의 추이를 보시면 엔스로픽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19.5% 수준에 달해 있는 모습, 1년 만에 무려 5배나 폭등한 수준이 되겠고요. 업계 선두인 오픈 AI는 소폭 하락하면서 35.9%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이 점유율의 어떤 성장세만 봤을 때에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엔스로픽 유료 고객의 약 79%가 오픈 AI를 동시에 쓰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리한 툴이 달라지는 거고, 이것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쓰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해약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엔스로픽은 이제 이르면 올해 IPO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라서 보도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도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IPO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는 지금 엔스로픽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알파벳과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이 엔스로픽의 투자 기업으로 꼽히고요. 국내 SKT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IPO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방어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업종들로의 뚜렷한 순환매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갔는데요. 엔비디아가 1.6% 하락했습니다. 오픈 AI가 세레브라스와 협력해서 개발한 첫 번째 AI 모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오픈 AI,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 칩에 대한 다각화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부담을 가했고요. 그 밖에는 마이크론은 그 안에서도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엔비디아 탈락설을 일축하면서 그 효과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만 장중 대비했을 때에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9% 정도.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등의 메모리 업체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애플이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애플의 광고가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 뉴스 플랫폼에 대한 경고를 미국 규제 당국이 발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편향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리 AI의 출시 당초 올해 3월로 타겟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도 부각이 되는 상황. 다만 지금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의 경우에는 애초에 투자자들이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 가지는 눈높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라일일이 2.3% 올랐는데요. 4월에 FDA의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단 15억 달러 규모의 사전 재고를 미리 확보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를 그야말로 맹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좀 힘겨운 하루하루를 갈아가고 있는 가운데 DA 데이비슨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버리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 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립 시각을 재확인했지만 최근 한 달간의 30% 낙폭은 조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랩업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시죠. 정말 색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이 흔들릴 때도 좋았었던 국내장. 오늘은 어떨지 명절을 앞두고 명분 삼아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역시나 좋았습니다. 코스피 3%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1% 강세였죠. 코스피 지수 상승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도 마이크론 급등 이슈에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삼성전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강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 자체를 견인했습니다. 6.4% 상승이었죠. SK하이닉스도 좋았습니다. 3%대 강세였습니다. 이 두 종목 덕분에 코스피는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수급적으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숨을 고를 때는 고배당 혹은 소외주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그들 쪽에서 또 쉬어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원전,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금융위에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해서 연결되는 테마까지 일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실까요? 반도체, HBM이나 전통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강하다라는 점과 키옥시아의 어제 장 후반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탄력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출발할 때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서 꾸준하게 시세를 유지해 주기도 했죠. 그 외에도 TCK 등의 종목도 강했는데요. 어제 원익 IPS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장중 차트입니다. 어제 원익 IPS 갑작스럽게 동시효과 부근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순식간에 2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시효과 부근에서 특별한 원익 IPS만의 어떠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급등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날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 정상가를 맞추려고 일부 현물을 대량 매수했을 때 호가층이 얇은 기업들의 순간적인 주가 급등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에 어제 변동성이 좀 극심했던 종목들이 몇몇 있었고요. 원익 IPS 시간 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중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아서 일단 애프터마켓 시세는 볼 수 없지만 오늘 원익 IPS 이런 변동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증권 지주단의 시세가 계속 굳건합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 3차 상법 개정 모멘텀이죠. 그리고 배당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부터 한양증권, 신영부국증권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두산, LS 등의 지주사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신증권, 최근에 이제 대자 들어가는 종목들 시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신증권이 어제 종합적으로 주가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하며 21% 상승이었는데요. 1,535만 주의 자사주 소각과 비과세 배당을 발표하기도 했죠. 명확하게 모멘텀에 반응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재 섹터로의 관심도 이동했어요. 에코프로머티의 4분기 실적 개선 이슈도 있었고요. 아틀라스의
로봇 배터리로 LG 엔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뭐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삼성 SDI와 LG 엔솔이 각각 아틀라스, 옵티머스 등의 배터리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이요. 그러니까 ESS 모멘텀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배터리 소재로서 관심을 좀 이어가는 곳들이 생겨났고요. 어제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인터, 포스코그룹주도 관심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정말 빠른 순환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반도체가 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따라 각각의 시세가 조금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 금융위에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명확히 발표했죠. 자, 코스닥은 그간 20년 동안 내실 없는 기업들이 누적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기업이 1,350개가 넘어가는데 퇴출된 기업은 400여 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빠르게 코스닥에서 솎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간다라는 시장 코스닥 개혁 방안의 일부로 이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저평가 요인이 제거되는 과정이고 투자자들과 기업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겠죠. 부실 기업이 퇴출되고 유망 신생 기업이 유입되면서 진정한 밸류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실 징후 핵심 지표를 체크하고 나서 그 지표의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등은 일정 부분 시간을 준 뒤 상장 폐지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시가총액과 동전주, 자본 잠식, 공시 위반 각각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준 시가총액을 상향합니다. 이건 7월 1일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총 미달 기업들은 주가 부양을 하든 주주 환원을 하든 어찌됐건 주가 시가총액을 올리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주요. 1,000원 미만의 동전주들 30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하게 되고 90거래일 중에 45거래일 연속해서 1,000원 미만일 경우는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자본 잠식을 해 나가는 기업들 역시나 퇴출 요건입니다. 자본 잠식 기업들의 심사를 강화하는데요.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했다면 이젠 반기에 한 번씩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시를 한다던가 경영사항을 누락한 경우 엄격한 체크를 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요건으로 코스닥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는 긍정적 기대를 가져가 봐야겠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동전주들이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몇백 원짜리 주가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한가 움직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소프트센, 에스코넥 등은 상한가 기록했죠. 캐파시터 얘기로 했었던 뉴인텍도 어제 상한가 동전주로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엑시온그룹, 큐캐피탈, 엔투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뚜렷하게 관심을 둘 곳이 없을 때는 이러한 테마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테마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면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모든 이슈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죠. 페이스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인가를 고민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은 그동안 증명해 왔던 기업이라는 게 그게 뭐 실적이 됐건 숫자가 됐던 아니면 명확하게 시세적 수급이 쏠리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무언가의 증명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투자 논리를 내 스스로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환의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인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순환매에 전혀 속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쫓아가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장. 이건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잦은 매매로 쫓아다니다가는 정말 순식간에 속된 말로 계좌가 녹아내린다.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꾸준하게 연말 연초 우주 산업에 대해서 체크하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우주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 뭔가 피킹을 해서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트라가인데요. 연말 연초부터 해서 상승률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시세를 좋게 유지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특정 공시가 나왔죠. 해외기관 위성영상 획득 장비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공시와 동시에 30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30분 이후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4%였던 것이 한 20% 가까이 오르면서 딱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에 우리가 따라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취한다면 순식간에 이 종목에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졌고요.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 섣부르게 따라붙었다가는 정말 순식간에 20% 손실을 보는 그런 장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국내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요. 모멘텀이 잘 반영되긴 합니다만 쉽게 매매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유독 삼성전자가 더 편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종목을 내가 대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뉴스를 알아두고 내 업종과 종목의 분위기를 체킹하는 정도로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보자마자 테마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내 기준점을 갖고 움직여보자. 페이스 조절이 필수라는 점을 어제 이런 시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전일 섹터의 분위기 보시죠. 이게 최근의 대장주라기보다는 어제장의 분위기입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합니다. 자, 반도체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두산, 파미셀, 한마디로 CCL 이슈가 있었다는 게 있죠. 파도도 공시 이슈가 있었고요. 어제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MTX도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으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요즘에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굳건한 게 삼천당 제약이죠. 시총상위 로봇 바이오 종목들 체킹이 필요하고요. 소외에서 반등된 쪽에서는 엔터, 그리고 소비주들, 포스코 그룹주, 요즘 원전 그리고 실적 빅베스 이슈로 관심받고 있는 건설주도 들어가고요. 자, ESS와 로봇 배터리 이슈로 LG엔솔, 삼성 SDI, 소재주 있을 거고요. 우주 태양광에서는 어제 제노코나 나라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태양광은 어제 잠잠했지만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언제든 관심을 받을 여지를 열어둔 건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밸류업 3차 상법 개정안 이슈로는 신영 구국증권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관련한 처리를 가장 많이 할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두산, LS, CJ 등이 있고요. 재건에선 진성TC와 HD 건설기계, 대동금속이 강했습니다. 자, 스페이스 X 관련해서는 LG엔솔과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좋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상하프론테크가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뒤늦게 우주 관련한 스페이스X 벤더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모멘텀이 등장하는 종목들이 뜨겁긴 하겠지만 시세적 측면에서는 지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IT 부품과 원전, 비만단에서도 종목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비만에서는 어제 삼천당제약, D&D파마, G2G바이오가 굳건했는데 G2G바이오도 장중 변동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관심을 두고 확신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이런 이슈에 따라 따라가는 전략을 취했다가는 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순환 매장입니다. 애프터 시간에 나온 뉴스들 확인해 보시죠. 자, 2년간 표류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죠. 대형 원전 사이즈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사이즈가 축소가 됩니다.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덜 들고 사고 확률도 적다고
한다고 해서 미래형 차세대 원전으로 우리는 기다려왔었죠. SMR 생태계가 구축되는 이슈이고요. 정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과기부에서는 관련한 핵심 기술 설계에 2030년까지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MR 밸류체인, 우라늄 생산과 능축, SMR 개발 설계, 주기기 부품 제작, 발전소, 해체, 폐연료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명확하게 SMR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각종 미국의 원전,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 등에 투자를 했다던가 같이 협력하고 있다던가의 기업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원전 밸류체인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에서 SMR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가장 많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나 GE 버노바, 히타치와 함께 SMR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DL, ENC는 엑스에너지와 SMR 시공 협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 외에 우진, 오르비텍, 태웅, 금양그린파워 등등까지도 SMR 키워드를 안고 있다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고요. 전통의 원전 밸류체인 종종 보여드렸던 것에서는 SMR 관련주들 이 정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원전의 키워드가 같이 있는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겠는데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애프터뉴스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가 조금 더 명확해지며 어제 속보로 받아들었죠. HBM4 세계 처음으로 양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측에서 우리 빨리 하고 있는데 라고 하자마자 그것을 자극받아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것은 HBM4 6세대 10나노급 디램, 일시 10나노급 디램이 적용되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세대 10나노급 기반으로 가동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었죠. HBM4를 최초 양산 출하하는 삼성전자, 여기에 차세대까지 밝혔습니다. HBM4E 하반기에 샘플 출하를 예고하면서 절치부심 삼성전자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멀리서 본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흐름 좋죠. 작년에 126% 올랐고 올해 48%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는 가까이서 봐도 좋습니다. 어제 장중에 시세를 냈고 애프터에서 추가 상승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애프터마켓 더해서 통합 7%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7%, 얼마 전에 1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만큼 지금 이쪽으로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슈는 HBM4 모멘텀, 반도체 전후방 업종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좁혀본다면 HBM4 기존 디램보다 높은 적층이나 공정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후공정 중요도도 올라간다고 하죠.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이런 쪽의 기업들 같이 한 번 더 넣어보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미 강한 상승을 보였고 오늘 명절 전이라는 점, 그리고 밤사이 미국의 반도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시금 약간의 선반영 느낌으로 오늘 차익 실현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게 되네요. 자, 뉴욕은 돌고 도는 악재로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떨어졌죠. 자, 시스코 시스템즈, 엠로빈의 실적 충격, AR 기업의 수익성 둔화 이슈가 거론이 됐습니다. 반도체 값이 너무 올라가서 빅테크 기업들 투자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등이 있었죠. AI 투자 사이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트 업체들 HP, IBM 이런 쪽에서 하락이 있었고요. 빅테크의 변동도 크게 나왔습니다. 애플도 비슷한 맥락으로 떨어졌죠. 자, 반면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 등은 당연히 올라가는 반도체 값을 빌미로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부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요즘 각 산업을 돌면서 한 번씩 치고 가죠. AI 소프트웨어가 얼마 전에 그 이슈로 급락이 있었고 금융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은 또 물류주 쪽에서 그런 충격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이슈로는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를 저격한 점 66%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며 팔란티어도 밤사이에 5% 정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은 국내와 다르게 2023년도 이후 개인 투자자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과 은, 비트코인 마진콜 이슈가 한 번씩 부각되면서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 달 안에 핵 관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지정학적 위기감을 한 번 더 고조시키는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팀쿡에 대한 비난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 하락에 아마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이 나오네요. 그러면 오늘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뉴욕장이 하락한 가운데 일부 반도체 기업 선전했고요. 제약바이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강세 흐름 보였죠. 그리고 방어적 성격의 소비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도 올랐고요. 자, 그러면 쏠림이 나오던 아니면 순환이 나오던 흐름을 봐야겠죠. 만약에 순환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방어주 혹은 순환매 성격에 관심을 받는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장과 연결하는 방어주로 본다면 결국에는 뭐 앞서 일라이릴리 이슈도 얘기해 주셨죠. 경구용 비만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다이어트 약 수요층이 1,500만 명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떨어진 마당에 이런 비만 당뇨 치료제가 밤사이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에서 국내에 또 기대할 수 있을 포인트가 남아있는지 봐야 되겠고요. 엔터 소비, 통신, 유틸리티 이런 쪽, 시장과 약간 무관한 쪽 여기에서 순환매 후보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값 상승이 문제다?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종목으로 쏠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가져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해 봤고요. 나쁜 건 나쁜 건데 과거를 보내고 이제 좀 좋아질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도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 어제도 전달드렸다시피 실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두산은 지금 CCL의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산 BG 사업이죠. CCL 모멘텀 그리고 지주사로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분명 작년에 200% 올랐고 올해 24% 추가적인 시세를 내기는 했는데 두산에 대해서 더 바라볼 수 있을지 이번에 실적은 약간의 그냥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연결 자회사 실적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SMR, 가스터빈, 대형 원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죠. 작년에 300% 넘게 올랐는데 올해 26% 상승이었네요. 하이브요. 어제 미니진스의 승소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 실적이 예상보다 꽤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주가 뚜렷하게 실적 발표일임에도 빛을 발하지 못했죠. 0.6% 하락 정도였는데요. 다만 하이브를 바치고 있는 지금의 모멘텀은 BTS가 될 겁니다. 3월 20일 BTS를 시작으로 1년 내내 BTS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올해 아직 13%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관심을 받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LS요.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해저 케이블 매출 영향에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계절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구리 가격, LS 니코동재련 사명 변경에서 M&M 있죠. 이쪽에서 구리값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법 개정 이슈로 관심을 받게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7% 이상 오르면서 또 좋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LS이네요. 상하프론테크는 앞서 말씀드렸죠. 뒤늦게 우주 밸류체인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ESS와 HBM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있어서 좀 모멘텀을 한 번에 몰아서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15% 빠졌고요. 올해는 11% 올랐는데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빨간물인 것이지 사실 어제 상승분을 제하고 본다면 어떨까라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 이런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받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파마 리서치도요. 요즘 미용 뷰티 쪽에서 제일 좀 힘을 못 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기저효과 영향이 있을 거라서요. 견고한 수출이나 회복의 계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수출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올해 이렇게 빠져있는 파마 리서치 회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죠. 조금 아쉬웠던 뉴스 외에 앞을 볼 수 있는 모멘텀 등을 개별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자, 미국 이란 핵협상 한 달 시한을 언급한 상황이고 미국장은 하락했고 또 마진콜 우려가 부각되고 명절에 대한 경계감 이렇다면 국내장도 변동의 여지는 열 수 있겠죠. 다만 조정시 대기 매수세는 여전하고요. 반도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장이라는 점의 시각은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AI 진영 앞서 봤던 대로 삼성전자 중심의 HBM4 모멘텀이 강화될지 보시고요. 두산 파미셀로 이어지고 있는 CCL 모멘텀 어제 장중에도 파미셀 주가 급등이 엄청났거든요. 다만 당일 시세 변동성은 꽤나 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서 잘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상대적으로 편안한 쪽이 요즘에 금융, 지주, 증권 이런 상법 개정 모멘텀 있는 벚꽃 배당의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ASMR 특별법 이슈가 영향을 줄지 원전 내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AI 진영이 흔들리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급등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며 마감된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겁니다.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바이오 엔터, 통신 내에서는 앞서 엔트로픽 얘기해 주셨는데 엔트로픽 지분가치 부각은 SK텔레콤이라는 점에서 기억해 봐야겠죠. 테마로는 코스닥 동전 테마, 남북 경협 테마, 리비안 관련주. 리비안이 애프터마켓에서 15% 급등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봤고요. 3월의 주요 일정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섹터 뉴스 가볼게요. 미나인 코너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도 제가 한 소절 불러볼 테니까요.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언제 오를 건지 말해줘.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서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오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한 마음에 한 소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도 지금 25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지루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서 더욱더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데는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 성장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이 48% 증가하면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큰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11.6%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마찬가지로 영힘을 못 내주고 있죠. 이번에 실적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사실 실적을 견인했던 요인들도 상당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카카오부터 확인해 보시면 커머스와 핀테크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실적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사업을 정말 잘 해나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고 부문의 회복세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데 빅테크와의 협업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AI 글래스 등 차세대 폼팩터 시장을 정조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옮겨가서 네이버의 실적 특징도 확인해 볼까요? AI 수익화가 킥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커머스 그리고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 기술 또 도착 보장 물류 서비스를 강화했는데 여기서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커머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2%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반사수에도 톡톡히 누려가고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핀테크 결제액 같은 경우에도 23조 원을 돌파하면서 견조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별로 하나씩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기대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온디바이스 AI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보시면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 해일 것이다 라는 전망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챗 GPT-4 카카오를 공개하면서 오픈 AI와의 협력에 대한 소식이 불거진 바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1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이 카나나인 카카오가 될 텐데 개인 비서인 이 카나나가 올해 1분기 중으로 정식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킥은 이 카나나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분기 내에 이런 이슈가 터지는지 여부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주 재료가 있는데요. 방금 강조해드렸던 이 카나나 서비스가 있고요. 구글, 오픈 AI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기대 포인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카나나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목표는 광고 매출 증가, AI의 커머스에서 기회를 찾는 것, 그리고 검색 광고 분야로 진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나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앞서서 말씀드렸던 1분기 내에 이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돼서 반응을 잘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나나가 이제 외부 파트너사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축적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1분기 정식 출시 이후에 우선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같은 대표적인 이 내부 서비스와 연동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핵심 파트너사 3개 이상을 합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파트너사를 제대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 카나나 서비스가 어쨌든 확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서비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광고, 커머스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로 성과를 잘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보자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구글과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될 텐데요.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서 그 분야에서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문에서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TPU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TPU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를 함께 운영하면서 GPU 수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것은 결국에 효율적으로 AI 인프라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구글 AI 글래스가 될 텐데 여기서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 플랫폼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카카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UX라고 하죠. 사용자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용자들이 머무는 시간 자체, 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단 서비스 경험에서는 오픈 AI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B2C 서비스 영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4,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해서 기술 발전을 이뤄낸다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광고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러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로 옮겨가 볼 텐데요. 네이버는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짚어볼 텐데 이제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신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핀테크와 AI를 강조하면서 이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설득력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내수 중심의 검색과 커머스 사업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직은 시장을 잘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반등의 핵심 조건은 신사업에서 성과가 가시화되는지 이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3가지 정도로 짚히고 있고요. 이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에 C2C 중고 플랫폼 사업을 막 인수하면서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포시마크인데 여기서 그때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무마시킬 정도로 실적이라든지 결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이 중고 플랫폼인 왈라팝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을 먼저 만들어내서 우려감을 덜어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과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신사업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야 그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주가가 제대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나무 합병 이슈가 되겠죠. 거래소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융,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되어야 주가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거고요. AI 부문의 성과도 변수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 같이 탈락을 했잖아요. 이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밀고 있는 AI 신사업에서 성과가 잘 나와야 한다는 점, 특히 AI 쇼핑 에이전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지표 개선이 확실하게 숫자로 찍혀야 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2월 11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아쉬워도 네이버를 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요? 이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신사업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포시마크 인수한 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털어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들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냐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 같은데 결국 가장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4분기 실적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4분기 네이버의 합산 광고 성장률은 7.4%를 기록하면서 이 성과 자체는 좋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고요. 낮은 밸류가 주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 동력이 미약하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신사업과 본업에서 성장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 해외 성공 사례와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답으로 주고 있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성장률보다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제미나이의 사용자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미나이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의 경험이 데이터로 반영이 되면서 검색어 이해도가 높아지게 됐고 그것은 결국에 광고 적중률과 노출도를
잡게 해주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네이버도 지금 그러한 검색 광고 기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AI 서비스가 유사한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대감을 걸어보자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초단기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그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발자취를 따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률 상승을 추진시킬 것이다 라는 전망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방향 자체는 우상향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카오의 반등은 과연 언제일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면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이 상황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절 직전입니다. 자, 어떤 전략을 취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수요일에 다녀가셨는데 금요일 오늘 5,500을 돌파한 코스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끌고 있고요. 이들이 쉴 때 다른 쪽도 또 굳건합니다. 시장 명절 전인데 오늘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뭔 일 있을지 모르는데 팔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좀 복잡하죠. 그리고 오늘 미국장을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명절 따뜻하겠다 했는데 오늘 새벽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일단은 비는 피할 만큼은 좀 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 개인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서 칩 공급망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네. 삼성전자의 핵심 호재다라고 봤는데 그때는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올라갈 때 우리 하고 있어라고 올라갈 때 같이 쫓아서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장은 수급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장이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가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어저께 근데 자체적으로 호재가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과 관련돼서 세계 최초 양산한다라는 발표 속에서 삼성전자가 달려나가는 것은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굳이 해석하면 SK하이닉스한테는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 논리 나왔을 때 이 뉴스 나오면 SK하이닉스 빠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어저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오늘 외국인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오늘 새벽을 보면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핵심 포인트일 텐데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이제 거대 독점 기업이 다 잡아먹으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몰살당할 것이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적인 흐름만 본다면 그들이 싸우는 게 칩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는 안 빠져고 오히려 오를 수 있었겠죠. 이것이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투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IT 기업들만 빠졌고 그 외 다른 섹터라든가 뭐 내수, 소매, 유통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금 무난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맞아요. 명절 전에 일부 정도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해두자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참 궁금해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AI 센티 위축으로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전 닉스를 뭐 전량 매도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였고요. 자, 정책의 키워드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자 상법 배정에 대한 기대감, 뭐 벚꽃 배당 이슈랑 맞물려서 금융지주 증권 등 강세고요. 어제는 이제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이슈로 인해서 이제 몇백 원짜리 동전주들의 상한가 흐름이 있었어요. 이런 테마도 활용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정책의 이슈로 안정감 있는 금융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추리십니까? 일단은 금융주부터 볼까요? 네. 이제 명절 때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것이 현금 확보의 핵심 목적이라고 한다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것은 우리만의 자체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보호막 또는 뭐 피난처까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거보단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테마 순환매들이 막 돌 때 이쪽 은행주와 그 다음에 지주사주들은 이제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어저께 신한지수도 좋았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명절 그리고 2월 말 내지는 3월 초에 뭐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상법 개정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막상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될 전후 즈음에는 오히려 세론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배당주들이 그렇잖아요. 배당 딱 되면은 훅 빠졌다가 그 다음에 그 매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늘 세론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코스닥 상장 폐지가 아니죠. 주가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이슈입니다. 일단 새롭게 보인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동종주랑 두 번째는 시총 기준이 올 7월에는 200억 내년부터는 300억 기준 아직도 꽤 있더라고요.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완전 자본자식 요건을 과거에는 1년마다 봤는데 이제는 6개월마다 확인해 보겠다. 그다음에 공시위반 기준 벌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되면서 다 강화됐는데 딱 보자마자 눈에 띈 것이 이제 동전주죠.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동전주 중에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주가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맞아요. 속에서 동전주 안에서 전국민 단타대회가 한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진짜 좋은 주식도 있고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여내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흑목자흑처럼 거기 있다가 조금 더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한 번 다치면 이제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점 어제 앞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에스코넥, 뉴인텍, 소프트센 이런 종목들 상한가 기록하기는 했죠. 물론 좋은 종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전주들이 지폐주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 또한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에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쉽사리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책의 키워드에서 금융지주 증권 관심은 충분하나 3차 상법 개정 이슈가 이제 명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날 때는 또 세론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다라는 염두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좀 소외단에서 관심을 더 볼 만한 대형주로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포스코홀딩스의 시세가 괜찮았어요. 어제는 포스코 인터도 뭐 히토리 이슈 있었고 포스코 DX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얘네도 소외돼 있었네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달고
뿅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중에서 모아간다면 이 가능한 종목이 뭘까요? 저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요즘은 이렇게 이런 지주사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될 때 그룹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보셨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포스코 그룹주 아니냐라는 관점 속에서 이제 안 그래도 철강과 관련된 것들을 봤었는데 막상 수요일은 포스코는 안 오르고 현대제철만 올랐어요. 비슷한 논리였는데 이 현대제철이 이 정도 오르면 포스코도 그래도 한 2, 3%는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의 아쉬움을 시장도 알았는지 어제 좀 올라주더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DX는 로봇과 관련돼서 가장 매력적인 포스코 그룹과 관련된 일을 여기가 다 할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좋게 봤었던 이유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치를 하는 국면에서 히토류를 자립화해야 된다. 여기에 수혜를 봤었을 때 과거에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테마화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장 앞단에 두고 보고 있고요. 이 다음에 태바적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 중에 현대 BNG 스틸 정도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노바텍 뭐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뭐 이제 바닥 찍은 논리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라고 한다면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는 하나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석유화학 섹터인데요. 지금 중국이 구조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철강이 이 정도면 바닥 찍었다는 논리를 석유화학단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데 중국에서 NCC 이쪽은 이제 폐쇄하고 좀비 기업 정리하고 에틸렌과 관련돼서는 신규 설비를 통제한다. 이러한 것들이 철강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공급 축소 이슈가 한중일이 같이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너무 같이 자기 살을 깎아먹는 상황 속에서 공급 과잉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석유화학단에서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좀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래 여기가 바닥인 건 알겠어. 근데 올라야 돼 라는 명분을 본다면 롯데케미칼 PBR 0.2배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 그다음에 금요석유화 0.5배 PBR 뭐 이런 논리 정도는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화학주까지도 같이 살펴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나트륨 전고체 얘기가 나오면서 애경 케미칼도 약간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내리는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워낙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들의 변화 포인트에 시장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포스코 홀딩스 AS 차원에서 저희 살펴봤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 원전 코멘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SMR 특별법이 2년간 표류하다가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원전주는 밤에 뭐 좋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원전은 자기의 길을 좀 계속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네. 결국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으로 압축하는 게 맞을까요? 말씀 주셨던 뭐 작은 해체 쪽 종목들도 올랐어요. 네. 뭐 꼭 해체가 아니더라도 원전은 다양하게 종목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장은 우리 기술 보성 파워텍이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원전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원전주로도 한 5종목 포트를 꾸리셔라.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리 기술 보성 파워텍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같이 넣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해체주들이 우진엔텍, 오르비텍도 있어야 될 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총 큰 놈 중에선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신기계라든가 그리고 예전에는 원전주였는데 지금은 전혀 반응을 못하고 다이빙을 기다리는 건 맞나라고 느껴지는 게 G2파워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누가 가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혀놓고 본다면 아직도 멀었다.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기다릴 만한 뉴스들이 많은 섹터가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분위기 살피고 마무리 전략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본장에서까지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체적인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 시총 상단의 종목은 모두 다 하락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상승률 상위는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앞서 봤었던
증권주들, 대신증권 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 비과세 배당 얘기 있었죠. 오늘 격하게 반응하면서 22% 상승이고요. 신영증권, 부국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상하프론테크 갑작스럽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우주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며 ESS와 HBM 사업까지 부각이 된 가운데 앞을 보는 종목으로 앞서 브리핑 말씀드렸죠. 일단은 격한 반응입니다. 프리마켓 기준 상한가 진입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CCL 이슈로 어제 장중 변동이 크게 냈었던 파미셀도 추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도 요즘 종종 상승 특징주로 이름을 올리는데 또다시 힘을 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주사들 중심의 강세 흐름 확인이 되네요. 자, 함정남 사장님, 저희가 어제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키워드 속의 종목들을 넣어봤거든요. 이 중에서 함 차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을지 궁금해요. 반도체, 3차 성법 개정 이건 저희 얘기를 했었으니까 코스닥 수급 쪽도 있고 소에서 반등 주는 쪽에 포스코 철강화학 들어가 있고요. 가장 주력하게 보는 시장 전략 저기서 뽑아본다면 뭘까요? 코스닥 수급이라는 단어만 저는 눈에 들어오네요. 다른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네. 우선순위를 볼 때 저것을 먼저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때 어저께 코스피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러면 그 사이클이 다시 돌 수 있는 거 아니야? 코스피가 가고 그다음에 코스닥 랠리 왔었을 때 시총 상위주 쫙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로 수급이 갔으니 야, 이 시장이 이게 깨질 장이 아니구나. 그러면 코스닥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이 좀 오늘 눈여겨봐야 될 의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저희가 좀 종목을 빠르게 피킹해보면 에코프로 형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고 로봇도 있으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봐야 시총상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온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약주 쪽에는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네.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올랐다가 코스닥 지수 ETF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올랐다가 ISC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더 올랐어요, 지금. 네. 그런데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 중에는 바로 이후에 원위치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이오는 완전히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종목별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그런 기대감에서 봤었을 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쉴 때 같이 쉰 종목들이 자금이 들어올 때 같이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반도체에서 찾아본다면 네. 리노공업, 이오테크니스, HPSP, 그다음에 유진텍, 하나마이크론이 좀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어제 원익 IPS는 과했죠. 시간에서 그러니까요. 매를 다시 맞았는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자금으로 온다 있었을 때 고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소부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약바이오는 개별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래 쉬었던 종목에서 이제 고개 들려고 하는 것이 오름 테라피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가고 있다가 이제 좀 돌파해볼까라고 움직이는 종목이 G2G 바이오라는 종목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코스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